2045년 지구는 괴물들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인류의 전쟁터입니다. 전쟁은 잔혹합니다. 병사들은 전투의 혼란 속에서 압도당하고 학살당합니다. 그곳은 완전한 파괴의 현장입니다.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괴물이 생존자들 위로 어렴풋이 나타납니다. 한 젊은 군인이 괴물의 날카로운 촉수가 자신을 향해 겨냥되자 공포에 질려 쳐다봅니다. 그때 한 남자가 빠르게 공격해오는 촉수를 베어 군인을 구합니다. 거대한 괴물이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군모를 쓴 단호한 남자가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칼로 괴물의 팔다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는 능숙하게 반격을 피하며 권총을 꺼내 괴물에게 발사합니다. 위협을 제거한 후 남자는 방금 구한 군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구 최후 방위군의 총사령관인 한승입니다. 인류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남은 전사는 거의 없습니다. 한승은 그들의 마지막 목표가 눈앞에 있다고 믿으며 빛나는 장치를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황금색 마법진이 땅에 나타나고 한승은 밝은 빛 속에서 사라지며 소총만 남습니다. 군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사령관의 이름을 외칩니다. 다른 곳에서 한승은 빛나는 에너지 사슬에 묶여 어두운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계의 영웅을 소환하는데 성공한 것에 놀라워하는 로브를 입은 인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한승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한 노인이 영웅을 그들의 제국에 온 것을 환영하며 마왕을 물리치고 그들의 세계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분노한 한승은 여기가 어디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며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노인은 몸짓을 하고 구속의 맹세가 극심한 고통 속에 한승을 덮치며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노인은 침착하게 저항하지 말라고 말하며 순종하면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한승에게 사악한 마왕을 물리쳐 달라는 간청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한승이 이 임무를 완수하면 그를 자신의 세계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입니다. 섬뜩한 표정으로 그는 한승에게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묻습니다. 마법 구속에 묶인 한승은 고통과 체념으로 노려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그는 다른 세계로 소환되어 제국의 이계 영웅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힘든 순환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쉴 새 없이 훈련하고 싸우며 제국의 끝없는 요청을 이행하다가 마침내 마왕 발로아르를 물리쳤습니다. 10년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져 매일 밤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노령의 지도자가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노인은 제국을 구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무심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국의 통일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표적은 바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노인은 한승이 그를 제거하면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약속했고 구속의 맹세가 다시 한번 분노한 한승을 휘감았습니다. 분노하고 갇힌 한승은 목줄을 맨 개는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만든 개자식들을 저주하며 그는 다음 싸움을 준비합니다. 장면은 전쟁으로 파괴된 튜토니아 기사 왕국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한승은 자신의 표적인 바틀과 싸우다가 결국 그를 쓰러뜨립니다. 부상당한 기사는 제국에 복종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부릅니다. 후회로 가득 찬 한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입술에 피를 묻힌 바틀은 음울하게 웃으며 한승에게 사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한승에게 곧 그 역시 제국에 의해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승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믿으며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브란덴부르크 백작이 나타나 뒤에서 칼로 그를 꿰뚫으며 차갑게 축하합니다. 고통에 숨막혀하는 한승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브란덴부르크는 한승이 제국의 충성스러운 사냥개로서 잘 복무했다고 조롱하며 칭찬합니다. 숨을 헐떡이는 한승은 자신을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브란덴부르크는 왜 그를 보내주겠냐며 코웃음을 치고 사냥개는 물 줄밖에 모른다며 한승의 가슴에 칼을 잔인하게 비틉니다. 그는 쓰러지는 한승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그의 삶이 희미해지면서 그는 그들의 배신에 대해 저주합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는 굴욕을 결코 잊지 않고 저주받은 제국에게 완전한 파괴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가 이 맹세를 하자 그의 가슴에서 찬란한 푸른 빛이 터져 나옵니다. 그날 밤 하나의 삶이 끝나고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엄마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안고 있는 갓 태어난 아기로 깨어납니다. 그녀 뒤에는 긴 흑발을 가진 남자가 서 있습니다. 환생한 한승은 친숙함을 느낍니다.
그는 그 남자가 대륙 최고의 강령술사인 색슨 공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로써 한승은 자신이 금지된 마법의 본거지인 제국의 본부 네크로폴리스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메시지는 윤회의 돌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되돌아봅니다. 금지된 유물인 윤회의 돌은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태어날 몸은 운명에 맡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에 감탄하며 자신이 이제 제국에서 가장 엘리트 귀족 가문 중 하나인 색슨 공작 가문의 장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속으로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은 그의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그는 자라서 강령술을 마스터하면 자신을 배신한 제국의 개자식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의 새부모는 그가 울지 않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를 안고 있는 공작 부인은 걱정스럽게 유모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유모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의 호흡은 안정적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색슨 공작은 눈물 없는 아이는 불길한 징조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모는 그의 두려움을 일축하지만 그가 울기를 바란다면 엉덩이를 때리면 된다고 제안합니다. 주저없이 유모는 아기의 엉덩이를 때리고 한승은 격분하지만 완강히 울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는 재미있어하며 지켜보고 공작 부인은 그들의 아들이 공작의 강한 의지를 물려받았음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공작 부인은 아기를 안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새로운 어머니는 그를 안고 손을 들지만 또 다른 찰싹 소리 대신 부드러운 손이 어루만지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단순한 따뜻한 손길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잔혹한 과거의 기억, 끊임없는 싸움과 끊임없는 고통의 삶이 그를 휩습니다. 그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는지 궁금해합니다. 새 어머니의 부드럽게 떨리는 손은 그가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순수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산합니다. 이 압도적인 감정은 감당하기 벅찹니다. 어린 시절 이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던 한승은 무너지는 감정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놀라서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마침내 갓 태어난 아기처럼 웁니다. 한승이 데일 색슨으로 다시 태어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부모인 앨런 색슨 공작과 공작 부인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되돌아봅니다. 공작 부인은 데일이 4살 때부터 책과 떨어져 지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작은 미소를 짓고 그녀는 데일의 학구적인 성격이 그에게서 온 것이라고 애정 어린 제안을 합니다. 공작은 아들이 마법에 관심을 보인다고 언급하며 동의합니다. 공작 부인은 심각해지며 데일에게 강령술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한편 웅장한 도서관에서 젊은 데일, 즉 한승의 그릇은 학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침실에서 공작 부인은 앨런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에 안도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내일 데일의 생일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언급하며 안심시킵니다. 갑자기 미친 듯한 노크 소리가 평온함을 깨뜨립니다. 겁에 질린 하녀가 뛰어들어와 데일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외칩니다. 그의 부모는 공포에 질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복도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데일이 서재에서 쓰러져 푸른 만화의 급증에 휩싸인 것을 발견합니다. 공작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그가 다쳤는지 필사적으로 확인합니다. 데일은 멍한 상태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색슨 공작은 물러서서 침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미 그렇게 강력한 만화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내의 간청을 무시하고 데일은 아버지가 다가오자 벗어나려고 합니다. 공작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몸에서 만화를 방출했는지 묻습니다. 내부적으로 한승은 너무 일찍 자신의 힘을 드러낸 실수를 깨닫고 당황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엄격한 표정이 자랑스러운 미소로 바뀝니다. 내 아들답다며 데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는 데일에게 강령술을 직접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데일을 새로운 공포에 빠뜨립니다. 대륙 최고의 강령술사가 그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방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데일이 걸어가는 동안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엘레나라고 부르며 데일을 위한 완벽한 선물을 막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얼마 후 데일의 8번째 생일 연회가 놓이어 공국의 귀족들이 모여 축하하는 가운데 한창 진행 중입니다. 데일은 2층에 홀로 앉아 소란스러운 군중을 내려다보며 관심에 압도되어 지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이용당하며 살아온 삶 후에 이렇게 따뜻하게 대우받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틀 전 만화가 걷잡을 수 없이 날뛰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이 다른 세계에서 온 영웅의 삶이라는 책을 읽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급증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필요한 강령술을 포기하는 것은 낭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가르치게 할 방법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선물을 언급한 것을 기억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레슨을 요청하는 것을 일축합니다. 그의 생각은 그를 찾으러 온 어머니 엘레나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그녀는 신비한 후드를 쓴 인물과 함께 다가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데일은 그녀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 인물은 후드를 벗고 눈에 띄는 푸른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엘프와 같은 여성을 드러냅니다. 엘레나는 그 여성을 블루 매직 타워의 장로이자 물 속성 마법의 달인인 소피아라고 소개합니다. 데일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그의 어머니는 소피아가 그의 새로운 스승이 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소피아는 머리를 숙이고 엘레나는 아들에게 윙크를 합니다. 데일은 자신의 선물이 블루 매직 타워의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절합니다. 이것은 그가 파괴적인 힘이 아닌 방어적인 학문인 물마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움직임은 그의 어머니가 그가 어둠의 마법을 배우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반대하는지 분명히 합니다. 소피아는 데일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그는 동의합니다. 그들은 밖에 눈 덮인 길을 따라 걷습니다. 소피아는 요점을 바로 말하며 자신에게 물 마법만 가르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가 실망했는지 교활하게 묻고 그가 다른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데일은 그녀가 어떻게 그의 진정한 욕망을 알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움찔합니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대표적인 예술인 강령술을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버지의 결혼을 둘러싼 조건이 제국 전체에 알려져 있다고 밝히며 이것이 그의 아버지가 그를 가르칠 수 없는 이유라고 암시합니다. 소피아는 공작의 약속 뒤에 숨겨진 역사를 설명합니다. 앨런 섹슨 공작이 엘레나 부인에게 구애했을 때 그녀는 그의 어두운 명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는 결코 자신의 어두운 예술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노이어 매직타워의 장로들이 이 구속력 있는 약속을 상징하기 위해 흰색 옷을 입었던 그들의 결혼식을 회상합니다. 이 때문에 소피아는 데일에게 어둠의 마법을 즉시 배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희망을 제시하며 결국 엘레나 부인을 설득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의 지도를 따를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데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동기를 질문하며 엘프로서 그녀는 강령술을 혐오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피아는 그의 질문이 재미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신성한 힘을 사용하는 사제들을 언급하여 그의 관점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것을 자연의 의지로 여기는지 물으며 신성한 부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녀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강령술과 부활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열린 마음의 반응은 데일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는 소피아가 평범한 엘프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정되자 소피아는 첫 번째 레슨 시간이 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이미 만화 서클 조각을 형성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녀는 그의 첫 번째 목표를 확장하고 그의 첫 번째 전체 서클을 완성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데일은 이것이 대부분의 주문의 기초라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는 이것을 복수를 위해 강해지기 위한 여정의 진정한 시작으로 봅니다. 소피아는 그에게 손을 가슴에 대고 마음을 집중하라고 지시합니다. 데일은 따라하며 눈을 감고 푸른 만화 오라가 그를 감쌉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풍부한 만화로 포화되어 있습니다. 이 힘을 안전하게 휘두르려면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필터, 즉 만화 하트서클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흩어진 만화 조각들을 심장 주위에 모아 조립하고 제어된 흐름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집중하면서 데일은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소피아가 설명한 대로 그는 그 과정을 시각화하고 완전한 푸른색 만화원이 몸 주위에 형성되면서 강력한 기운을 느낀다. 그의 빠른 진전을 모르는 소피아는 만화를 조심스럽게 회전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며 계속 가르친다. 그녀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니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한다. 데일은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흐르는 푸른 만화 줄기를 손에 들고 그녀의 말을 가로막는다. 그는 방금 해냈다고 스승에게 알린다. 소피아는 그의 전례 없는 발전에 완전히 충격과 불신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고 응시한다. 소피아는 경악한다. 데일은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분 만에 완전한 만화 원을 형성했다.
그가 파짓거리는 푸른 에너지를 조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이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궁금해한다. 여전히 그의 발전에 놀라워하며 소피아는 그에게 새로 형성된 원을 통해 만화를 방출해보라고 묻는다. 데일은 자신있게 동의한다. 만화를 모으면서 한승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차이점을 되돌아본다. 그는 단순히 만화를 방출하는 것이 대부분의 초보자에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전생에서 자신의 마법 능력이 몸에 새겨진 파괴 마법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 힘으로는 복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는 아버지의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 몸이 자연스럽게 만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물 마법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마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의지를 집중하여 원에서 손끝으로 만화를 끌어낸다. 만화가 날카로운 투사체로 결정화되면서 마법진이 나타난다. 그는 언젠가 제국의 목을 꿰뚫을 수많은 무기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는 완벽한 얼음 화살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다. 소피아는 경외심에 휩싸여 바라본다. 만화는 보통 초보자의 몸에서 방출될 때 무너지지만 데일은 그것을 완벽하게 결정화하여 제대로 된 얼음 화살로 만들었다. 데일은 주문의 형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힘이 부족할 수 있다고 스승에게 차분하게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문을 풀고 숲속 빈터로 얼음 화살을 발사한다. 화살은 엄청난 힘으로 큰 나무를 강타하여 완전히 산산조각낸다. 소피아는 힘의 과시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얼음 화살이 나무를 곧바로 꿰뚫어 굉장한 날카로움과 견고함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한다. 그 정밀도와 힘의 수준은 평범한 8살짜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데일이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몸을 돌리자 소피아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압도적인 생각에 잠긴다. 소피아는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얼어붙은 나무 줄기를 살펴본다. 그녀는 데일의 첫 시도가 단순한 날것의 만화 방출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대신 그는 본능적으로 주변의 냉기를 흡수하여 얼음 원소를 자신의 주문에 완벽하게 통합했다. 기본 마법이었지만 실행은 완벽했고 초보자를 훨씬 뛰어넘었다. 선생님의 침묵을 보고 데일은 순진한 척하며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묻는다. 소피아는 미소를 짓지만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간다. 그가 사용한 마법 공식의 복잡성은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그 주문은 고체 투사체를 형성하기 위해 회전, 가속, 압축의 완벽한 순서를 포함했다. 그녀는 이것을 군사용 마법의 3가지 핵심 공식인 황금 비율로 인식한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치명적인 주문을 걸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경악한다. 데일이 다시 부르자 그녀는 그의 거짓된 걱정을 묵살한다. 내심으로 그녀는 느와르경이 AI를 직접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했는지 이해한다고 인정한다. 나중에 소피아는 앨런 섹슨 공작에게 보고한다. 공작은 그녀가 왜 데일을 가르칠 수 없다고 암시하는지 의아해하며 질문한다. 그는 아들이 몇 분 만에 첫 번째 서클에 도달했다면 그녀는 반드시 그를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피아는 데일이 첫 번째 서클에 도달하자마자 완벽한 치명적인 주문을 즉시 시전했다고 차분하게 설명한다. 공작은 충격을 받는다. 소피아는 8살짜리가 그런 위협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말하며 계속한다. 그녀는 그 주문이 군사 마법 공식을 활용했고 완벽한 황금 비율로 시전되었다고 설명한다. 공작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론을 내린다. 그의 아들 데일은 살인에 대한 타고난 심오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공작은 그녀가 아들을 가르치기를 거부한다고 오해한다. 그는 그녀가 비폭력적인 블루 매직 타워의 장로로서 그러한 파괴적인 본성을 가진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소피아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빨리 밝힌다. 오히려 그녀는 이 재능 있는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공작은 양보하기 시작하지만 소피아는 데일이 이미 다른 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느와르경의 느와르 마법을 언급한다. 공작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그의 아들이 이미 배우고 싶어하는 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피아는 공작에게 레이디 엘레나와의 구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내에게 한 약속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약속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주지 않으며 특히 그 아이가 그렇게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소피아와 그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동안 데일은 밖에서 엿들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는 첫 번째 수업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첫 번째 주문이 그렇게 강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그는 소피아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을 떠올리며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빛나는 갑옷을 입은 남자를 올려다본다. 데일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지고 그는 기쁘게 그 남자의 이름 헬멧 삼촌을 외친다. 헬멧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바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데일은 헬멧이 어디에 있었는지 장난스럽게 묻는다. 헬멧은 웃으며 공작 가문을 보호하고 무서운 괴물을 물리치고 있었다고 설명한 다음 그 소년을 꽉 안아준다. 그가 안겨있는 동안 데일은 헬멧이 던전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추측한다. 그의 삼촌이 직면한 위험을 생각하면서 슬픈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이 세계에서 던전과 몬스터는 심각한 위협이다. 각 영지의 기사들은 던전을 소탕하는 데 헌신한다. 색슨 공국의 상황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하다. 그 이유는 한승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 영웅이 마왕을 물리친 후 색슨 공작은 제국으로부터 이전 마왕의 영토를 정복하고 여전히 그곳에 있는 수많은 몬스터를 제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데일은 이것이 전형적인 쓰레기 떠넘기기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데일은 진심으로 삼촌을 걱정하며 조심하라고 말한다. 헬무트는 감동받아 어린 영주님이 걱정하냐고 묻는다. 데일은 헬무트가 건강해 보인다고 간단히 대답한다. 바로 그때 앨런 작센 공작이 서재에서 나온다. 헬무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인사한다. 공작은 기사에게 답례하고 노고에 감사한다. 그 순간 엘레나 여공작이 도착하여 데일을 놀라게 한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밝게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데일에게 달려가 신이 나서 그가 첫 번째 서클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그는 애정 어린 표정으로 그녀의 뺨에 얼굴을 비빈다. 아버지 또한 그를 축하하며 너그러워진 기분에 데일에게 보상을 원하면 말하라고 한다. 이것은 데일을 당황하게 만든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버지에게 강령술을 가르쳐달라고 하고 싶지만 의심을 살까 봐 걱정한다. 그는 재빨리 평범한 순수한 아이라면 무엇을 원할지 생각하려고 애쓴다. 번뜩이는 영감에 그는 어린애 같은 기쁨으로 여동생을 원한다고 외친다. 예상치 못한 요청에 부모는 모두 놀라 붉어진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공작은 더듬거리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배경에서 헬무트와 또 다른 기사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쓴다. 그날 밤 늦게 데일은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지쳐있다. 그는 하품하며 너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생각한다. 그는 어린 몸으로 처음 마법을 사용한 후 깊은 피로를 느끼며 잠이 들기 시작한다. 갑자기 끔찍한 악몽에 빠지면서 휴식은 산산이 부서진다. 그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배신을 다시 경험한다. 브란덴부르크 백작의 유령 이미지가 나타나 그의 목소리가 악의로 가득 차 있다. 브란덴부르크는 그를 교활하다고 부르며 비열하게 조롱하고 그가 부드러워졌는지 묻는다. 그는 그의 새로운 삶을 조롱하며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복수맹세를 잊게 만들었는지 묻는다. 브란덴부르크의 위협적인 얼굴이 그에게 다가와 오싹한 위협을 가한다. 제국이 그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그를 추적하여 그의 존재의 모든 흔적을 지울 때까지 결코 수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악몽의 엄청난 공포가 데일을 잠에서 깨운다. 그는 헐떡이며 깨어나 강력한 통제되지 않은 만화가 가슴에서 터져나오자 벌떡 일어선다. 데일은 고통에 신음하며 푸른 만화가 격렬하게 솟아오르자 가슴을 움켜쥔다. 그는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엄청난 고통스러운 압력을 느낀다. 그는 이것이 만화 폭주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만화 폭주는 마법사가 힘의 통제력을 잃는 위험한 상태이다. 비틀거리며 그는 제국을 저주하며 과거의 삶의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힌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차가운 밤 공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데일은 밖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풍경의 변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만화 폭주가 심해지고 그는 숨을 헐떡인다. 의식을 잃을 것 같을 때 차분한 목소리가 힘든 상황에 처한 것 같다고 말한다. 놀란 데일은 고개를 들어 그의 스승 소피아를 본다. 소피아는 침착하게 만화 폭주를 인정하며 그의 놀라운 재능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의 마법에서 심오한 위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는다.
그녀가 그녀 자신의 진정시키는 만화를 그에게 흘려보내면서 그녀는 그의 마법 속에서 감지되는 뿌리 깊은 악의가 그를 지배한다면 그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꾸준한 영향력 아래 격렬한 에너지가 가라앉고 데일의 손에는 작고 안정적인 만화 구체가 남는다. 그는 안도하며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러자 소피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녀는 그의 능력에 대해 냉혹하게 평가하며 그의 재능은 창조나 치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재능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고는 그녀는 오망성으로 표시된 두꺼운 검은 책을 그에게 건넨다. 그녀는 그의 위험한 본성 때문에 그녀가 그에게 책을 넘겨주기 전에 그를 가르칠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데일은 깜짝 놀란다. 그가 책을 들자 어두운 에너지가 페이지에서 소용돌이치고 즉시 그것이 강령술에 관한 마법서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소피아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마도 그녀가 그와 함께하게 된 것은 운명이었을 것이라고 암시한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생일을 축하한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수용과 심오한 선물에 압도된 데일은 충동적으로 달려가 그녀의 허리를 꽉 껴안는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등을 두드리며 장난스럽게 그를 어리광쟁이라고 부른다. 며칠 후 소피아는 다음 수업을 위해 데일을 눈 덮인 평야로 데려간다. 그녀는 오늘의 목표는 토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데일은 놀란 듯하지만 소피아는 그것을 확인하며 아버지와 함께 사냥했던 것을 떠올리고 그 집중력을 마법에 쏟으라고 지시한다. 데일은 동의하며 마법진을 형성한다. 그는 흰 토끼를 발견하고 강렬한 집중력으로 날카로운 얼음 투사체를 발사한다. 주문은 치명적인 힘으로 목표를 맞춰 토끼를 갈기갈기 찢는다. 사피아는 임상적인 표정으로 지켜보며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일의 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의 행동에는 망설임이나 후회가 없다. 그녀는 그를 불러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며 같은 주문을 시전하더라도 그 형태는 마법사마다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아는지 묻는다. 데일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한다. 세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이유를 밝힌다. 마법은 그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것은 만화를 통해 드러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의 구현이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부드러운 물 마법을 시연하며 마법은 자신의 내면의 풍경을 드러낸다고 결론짓는다. 데일은 그녀의 말을 처리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조용히 듣는다. 소피아는 파이어월과 같은 주문 이름은 마법사가 정신 이미지를 굳히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대마법 탑에서 가르치는 마법은 이 원칙을 따른다. 그녀는 다른 탑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붉은 마법탑의 불마법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그녀 자신의 푸른 마법탑의 물마법은 유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각 탑의 철학은 마법이 취하는 형태로 투영된다. 그녀는 또한 검은색, 흰색, 녹색 마법탑이 있으며 각 탑마다 고유한 철학이 있다고 덧붙인다. 설명을 마친 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 철학적 논의는 그녀의 어린 학생에게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판단한다. 시체를 준비하자 소피아가 데일에게 첫 번째 네크로맨시 수업을 시작한다. 가장 기본적인 흑마법은 좀비 소환이지. 데일이 손을 뻗자 어두운 그림자 만화가 죽은 토끼를 향해 흘러간다. 그는 능숙하게 토끼의 주요 운동 기능, 머리, 척추, 무릎에 만화 줄을 연결하여 죽은 생물을 일으켜 세운다. 되살아난 토끼의 눈이 붉게 빛나며 그의 성공을 알린다. 소피아가 감탄하며 칭찬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그는 자신있게 동의한다. 그의 새로운 과제는 새로운 언데드 하수인에게 방어 마법, 얼어붙은 갑옷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는 집중하고 그의 푸른 만화가 그를 감싸며 타오르다가 얼음 마법을 뿜어내어 들쭉날쭉한 얼음 조각이 좀비 토끼 주위에 형성되게 한다. 순식간에 그 생물은 강력한 수정 갑옷으로 뒤덮인다. 소피아는 그의 작품을 평가하며 실행은 괜찮고 형태도 적절하다고 평한다. 그녀는 그의 창조물을 시험하기 위해 방어력을 시험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녀는 강력한 얼음 화살을 만들어 갑옷을 입은 좀비에게 발사한다. 화살은 엄청난 힘으로 부딪히지만 얼어붙은 갑옷은 충돌 지점에서 부서지면서도 내부에 있는 생물을 보호한다. 데일의 얼굴에 기쁜 미소가 번지며 그는 스승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외친다. 소피아가 훌륭한 솜씨라고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데일의 열정이 솟아오르고 단호한 표정으로 예상치 못한 요청을 한다. 그는 스승님께 흑마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 속성 마법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데일의 희망에 찬 요청에 소피아는 희미하게 읽을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한 한마디를 내뱉는다. 싫어. 데일은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완전히 말을 잃고 충격을 받는다. 소피아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수행한 마법이 여전히 기본적인 형태의 물 마법이라고 지적한다. 물 속성은 마법사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깊은 통찰력과 더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요구한다. 그녀는 대부분의 초보자들에게는 단 한 가지 유형의 마법을 익히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다루는 것은 희귀한 이중 마법사의 특징이며 그녀는 그의 나이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의 요청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야망처럼 보인다. 데일은 충격을 받은 척하며 그녀의 야망이라는 단어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고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그녀가 함께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거절함으로써 그녀가 이미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은근히 암시한다. 영리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전술이 효과를 발휘한다. 소피아는 눈에 띄게 당황하고 그의 감정적인 호소에 반박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오늘의 수업은 끝났다고 선언한다. 그날 밤 데일은 낙담하지 않는다. 그는 두꺼운 책 더미를 들고 거대한 서재로 물러난다. 결의에 찬 그는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다짐한다. 그는 공부하고 자신을 철저히 증명하여 소피아가 그에게 물 마법과 네크로맨시를 모두 가르칠 수밖에 없도록 맹세한다. 강력한 어두운 보라색 만화의 기운이 나타나 그를 휘감고 그와 책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강렬한 고독한 훈련의 밤을 시작한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눈 덮인 평원에서 그를 발견한 소피아를 본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가 잠을 자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한다. 데일은 쾌활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다고 설명한다. 소피아는 그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충고하지만 데일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준비되었고 그녀에게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증명하기 위해 데일은 자신있게 어둠의 마법진을 소환하고 갑옷을 입은 좀비 토끼를 향해 손짓한다. 소피아는 감탄하는 미소를 지으며 하룻밤 만에 그가 기본 기술을 마스터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데일의 시연은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토끼를 감싸고 있던 얼어붙은 갑옷이 갈라지고 빛나기 시작하더니 격렬하게 밖으로 터져나온다. 갑옷은 산산이 부서져 날카로운 얼음 투사체가 모든 방향으로 흩날린다. 소피아는 놀라며 그 고급 마법을 얼음 폭발로 인식한다. 그녀의 충격은 좀비 토끼가 이제 앞발 사이에 불안정한 어둠의 에너지 구체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깊어진다. 그러고 나서 토끼는 강력한 폭발로 구체를 방출한다. 어둠의 에너지가 폭발하여 두 번째 더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산산이 부서진 얼음 투사체를 파괴적인 조합 공격으로 앞으로 추진시킨다. 이 복잡하고 치명적인 주문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소피아는 재빨리 육각형 마법 방벽을 소환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녀는 여전히 반짝이는 방벽 속에서 학생을 멍하니 바라본다. 데일은 차분하게 시체 폭발과 얼음 폭발이라는 두 개의 개별 주문을 결합하여 물과 어둠 속성을 단일 공격으로 성공적으로 병합했다고 설명한다.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한 손에는 물 마법 구체를, 다른 손에는 어둠의 에너지 소용돌이를 쉽게 소환한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스승님께 이 정도면 자신을 이중 마법사로 여겨도 충분하겠냐고 묻는다. 소피아는 보호 방벽 안에 서서 데일의 파괴력에 압도당한다. 그녀는 전에 그런 공격 방식을 본 적이 없다. 그 마법은 시체 폭발을 사용하여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얼어붙은 갑옷에서 얼음과 뼈, 조각을 치명적인 칼날처럼 바깥쪽으로 날리는 훌륭한 조합이었다. 공격 후 소피아는 눈 속에 무릎을 꿇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조사한다. 그녀는 데일의 마법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순전히 살인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평생을 전장에 헌신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마법이다. 그녀는 이 아이가 그토록 치명적인 주문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끔찍한 정신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소피아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데일의 표정이 충격과 기쁨으로 바뀐다. 그는 말을 타고 다가오는 삼촌 헬무트에게 기쁘게 소리친다. 갑옷을 입은 기사단을 이끌고 헬무트가 젊은 주인님과 소피아에게 따뜻하게 인사한다. 데일은 그가 방금 던전을 습격하고 돌아왔는지 신나게 묻는다. 헬무트는 그의 부하들이 방금 괴물 집단을 제압했다고 확인한다. 이 기사들은 오라로 창을 덮을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한 색슨 공국의 최고의 엘리트 부대인 검은 기병대이다.
그들의 대장인 헬무트 경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 7인 중 한 명이다. 기회를 포착한 데일은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헬무트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킨다. 헬무트는 웃으며 데일에게 잊지 않았다고 확신시킨다. 그와 그의 기병대가 떠나면서 헬무트는 데일에게 너무 오랫동안 추위에 머물지 말라고 말한다. 기사들이 떠난 후 소피아는 데일에게 영지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데일은 순종적으로 동의하며 그녀를 스승님이라고 부른다. 그날 밤 소피아는 알란 섹슨 공작과 엘레나 공작 부인을 만난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들의 아들 데일이 네크로맨시와 물 마법 모두에서 첫 번째 서클을 성공적으로 마스터했다고 보고한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충격을 받는다. 알란 공작은 소피아에게 그들의 요청은 그녀가 그에게 물 마법만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소피아는 이를 인정하지만 그의 스승으로서 그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고 그의 야망은 단일 마법 속성을 넘어섰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엘레나 공작 부인은 수긍한다. 그녀는 데일이 원한다면 소피아가 계속해서 물마법을 가르쳐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소피아는 그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하며 동의한다. 그녀가 떠나면서 공작에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한다. 소피아가 떠난 후 엘레나는 그들의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감탄하며 8살에 이중 마법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한다. 공작은 동의하며 아들의 힘이 때로는 두렵지만 그가 그들의 아이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것은 공작을 중대한 결정으로 이끈다. 그는 아내에게 데일에게 강령술을 직접 가르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아들에게 영주의 의무를 수행할 힘을 주고 싶어하며 마법사로서 그는 그렇게 재능 있는 제자를 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한다. 감정에 휩싸인 그는 오래전에 그녀에게 한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해 엘레나에게 사과한다. 엘레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며 강령술에 대한 대중의 좋지 않은 인식과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그를 설득하고 싶어 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남편의 결심을 보고 그녀의 결심은 부드러워진다. 그녀는 그를 따뜻하고 지지적인 포옹으로 끌어당기며 그가 이것을 할 것이라면 데일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강령술사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감동받은 공작은 아내를 꽉 껴안는다. 그는 아들을 최고로 훈련시키겠다고 맹세한다. 데일의 특별한 강령술 훈련 첫날은 공작 성지와 깊숙한 곳에 있는 마법 작업장에서 시작된다. 그의 아버지 앨런 섹슨 공작은 그에게 심한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그는 아들이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것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는지 묻는다. 그들은 중앙돌 테이블 위에 죽은 토끼가 있는 어두운 방에 서 있다. 데일은 소피아가 가르쳐준 것만 한다고 설명하며 자신을 변호한다. 앨런 공작은 데일이 자신의 지도하에 그러한 초보적인 주문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실용적인 마법 대신 공작의 훈련은 강렬한 학문적 연구로 시작된다. 그는 데일을 두꺼운 책이 쌓인 책상에 앉히고 모든 생명체의 완전한 뼈와 근육 구조를 암기하도록 지시한다. 부지런한 연구 끝에 데일은 고급 해부학 텍스트의 모든 단어를 성공적으로 암기한다. 아들의 업적을 인정하며 앨런 공작은 기본 사항이 완료되었으며 실용적인 마법을 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큰 책을 그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데일은 실용적인 수업 주제인 고블린의 시체를 보았을 때 깜짝 놀라 눈이 커진다. 아들의 혼란을 알아차린 공작은 씩 웃는다. 그는 초보 강령술사와 숙련된 강령술사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훈련받지 않은 마법사는 강력한 검술 대가의 시체를 좀비처럼 비틀거리게 만들 수 있지만 숙련된 사람은 평범한 병사를 강력한 죽음의 기사로 변모시킬 수 있다. 고블린을 가리키며 공작은 그것을 단순한 언데드 병사로 제시하고 아들에게 도전하며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을지 묻는다. 아버지의 도전에 직면한 데일은 집중하고 그의 어린 몸은 보라색 만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그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지적한다. 두 발로 걷는 고블린은 작은 토끼보다 훨씬 복잡하다. 에너지 폭발과 함께 그는 보라색 만화끈을 고블린의 시체에 쏜다. 소생을 시작하면서 데일은 복잡한 인형을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복잡한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생물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사후 경직을 가속화하지만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 고블린의 관절과 근육이 뻣뻣해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버지 앨런 공작이 그의 어깨에 진정시키는 손을 얹는다. 공작은 몸을 굳히는 것이 좋은 생각이었지만 주요 부작용은 움직임의 심각한 제한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눈이 힘으로 빛나면서 공작은 아들에게 그냥 지켜보라고 말한다. 그는 고블린을 휩싸는 거대한 암흑 소용돌이 마법의 급류를 발휘한다. 데일은 충격과 경외심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고블린은 공중으로 떠올라 되살아나 강력한 보라색 에너지로 타오른다. 공작은 그의 수업을 시작하며 갈비뼈는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죽은 자의 장기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마법은 고블린의 골격을 격렬하게 재구성한다. 갈비뼈는 바깥쪽으로 터져나와 가슴에서 튀어나온 길고 날카로운 뼈 칼날 세트로 변한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공작은 그의 예술의 핵심 원리를 전한다. 강령술사는 대상 구조를 이해하고 필요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데일은 말문이 막히고 얼굴에 땀방울이 흐르며 이 심오하고 끔찍한 계시를 충격에 휩싸여 응시한다. 기괴하게 변형된 고블린 옆에 서서 앨런 섹슨 공작은 시범을 마치고 신체 구조를 이해하고 변경하는 이 원리가 흑마법의 기초라고 선언한다. 깊은 영향을 받은 데일은 새로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올려다본다. 그는 아버지에게 누아르 마법탑의 핵심 철학, 사고방식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다. 기쁨의 찬 미소가 공작의 얼굴에 퍼지고 아들의 통찰력 있는 요청에 만족한다. 그는 데일에게 그가 추구하는 것이 진실인지 묻는다.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공작은 그들의 신념의 핵심을 전하며 진실은 항상 죽음 속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무게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말들은 데일에게 생생한 회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다시 불과 시체가 흩뿌려진 전장에서 영웅 한승이다. 한 남자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한다. 탄원을 무시한 한승은 피 묻은 칼을 들고 비명을 지르는 남자를 무자비하게 베어버린다. 충격적인 기억은 데일의 평정을 무너뜨린다. 현재로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는 걱정하며 그의 이름을 부른다. 공작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하며 괜찮은지 묻는다. 데일은 창백하고 땀을 흘리고 있으며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괜찮다고 말하기 위해 애쓴다. 그의 과거, 강인한 자신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번쩍이며 그는 자신이 괜찮다고 더욱 확고하게 반복한다. 어두운 작업실에 혼자 서서 그는 뻣뻣하게 서 있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침묵 속에서 자신이 괜찮다고 다시 확신한다. 아버지와의 데일의 매일 마법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앨런 섹슨 공작이 아들에게 암흑예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제국 전체에 퍼진다. 공작이 아내와의 신성한 맹세를 어긴 것은 귀족들 사이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데일은 교활한 붉은 머리 청년부터 엄격한 회색머리 영주와 교활한 마녀에 이르기까지 제국 전역의 귀족과 마법사로부터 강렬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몇 주 후 데일의 훈련은 검술로 바뀌었고 그는 삼촌 헬무트와 결투를 하고 있다. 그들의 나무칼의 충돌은 그들이 빠른 속도로 결투에 참여하면서 울려 퍼진다. 노련한 검술 대가인 헬무트는 자신감 있는 미소로 데일의 공격을 쉽게 막는다. 동요하지 않은 데일은 틈새를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응시한다. 헬무트는 조카의 끈기에 감탄하며 씩 웃으며 공격을 가한다. 데일은 강력한 스윙을 능숙하게 피하고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삼촌을 공격하기 위해 회전하면서 놀라운 공중 반격으로 돌입한다. 그 움직임은 헬무트를 완전히 놀라게 하고 그의 표정은 충격으로 변한다. 데일의 일격은 정확했고 검성에게서 나무검을 쳐 떨어뜨렸어요. 데일이 숨을 고르는 동안 헬무트는 호탕하게 웃으며 좋은 싸움이었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데일은 헬무트 정도의 기사라면 단순히 검을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며 삼촌이 일부러 놔줬다고 정확히 추측했어요. 헬무트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말 놀랐다고 설명했어요. 실전에서 쓸 법한 검술을 썼는데 보통 사람이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데일에게 말했어요. 헬무트는 데일의 검술이 너무 뛰어나서 마법사가 될 운명인 게 안타깝다고 말했어요. 그는 데일을 안심시키려 기사들이 항상 마법사를 호위해주니 그렇게 열심히 전투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헬무트는 조카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물었어요. 헬무트는 조카 앞에 무릎을 꿇고 데일의 붕대 감긴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다칠 정도로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손을 보던 데일은 단호하게 이유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공작의 아들이 호위병이나 방어 마법에만 의존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매력적인 아첨으로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 7명 중 1명에게 검술을 배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헬무트는 데일의 대답에 껄껄 웃으며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자신에게도 데일 같은 아들이 있다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선언했어요.
데일은 칭찬에 기뻐하며 장난스럽게 기뻐했어요. 그들의 즐거운 순간은 엘레나 공작 부인의 등장으로 중단되었고 그녀는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데일은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고 싶었고 전할 소식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고는 데일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어 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어요. 데일은 회상하려 애쓰며 골똘히 생각했어요. 회상 장면에서 그는 즉흥적으로 여동생을 갖고 싶다고 말했고 그의 부모는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어요. 기억이 되살아나자 데일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어요. 엘레나는 행복에 빛나는 얼굴로 배에 손을 얹으며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는 데일에게 어린 동생을 잘 보살펴줘야 할 거라고 말했어요. 데일의 얼굴에 있던 충격은 순수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어요. 10개월 후 화려하게 장식된 침실에서 색슨 가문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둘러싸고 모였어요. 데일은 아기 여동생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침대 위로 몸을 기울였어요. 엘레나 공작 부인은 아기가 그렇게 신기하냐고 데일을 놀렸고 데일은 동의했어요. 그는 아기의 뺨을 부드럽게 만지며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는 완전히 반해서 너무나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애정을 본 알렌 공작은 안아보고 싶냐고 물었어요. 데일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부드럽게 그의 품에 안겨주며 격려했어요. 데일은 아기를 안는 것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작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아기가 데일을 꼭 닮았다고 말했어요. 엘레나는 아기를 안을 때마다 아기가 울지만 데일에게는 울지 않는다며 데일의 품에서 꽤 행복해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데일은 부드럽고 애정 어린 표정으로 여동생을 내려다봤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데일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깃털처럼 가볍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공작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그가 느끼는 것은 삶의 무게라고 말했어요. 그는 데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 느낌을 절대 잊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엘레나가 쾌활하게 끼어들어 데일에게 레슨 시간이 되었고 소피아가 틀림없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기시켰어요. 장면이 바뀌어 소피아가 눈 덮인 숲에서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데일에게 오늘의 레슨은 실전 연습이라고 알려줬어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데일은 그녀와 정말로 진지하게 싸울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소피아는 그에게 전력을 다해 덤비라고 격려했어요. 도전을 받아들인 데일은 빛나는 푸른 마법진을 소환했어요. 소피아는 찰싹거리는 물마법에 둘러싸여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데일은 즉시 공격을 시작하여 그녀에게 2개의 크고 날카로운 얼음 탄환을 발사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첫 번째 탄환을 너무 느리다고 무시하며 쉽게 파괴했고 두 번째 탄환은 아무렇지도 않게 튕겨냈어요. 산산이 부서진 주문 조각을 들고 그녀는 교활하고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감히 스승에게 살살 대할 수 있느냐고 꾸짖었어요. 데일은 자신이 완전히 간파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 말을 잃었어요. 데일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소피아는 강력한 물마법을 발사하기 전에 재빨리 방어막을 치라고 경고했어요. 공격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자 데일의 눈이 공포로 커졌어요. 마법 에너지가 엄청난 힘으로 충돌했어요. 데일은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막아내고 팔에 형성된 부서진 얼음 건틀릿을 살펴보았어요. 그는 막지 못했더라면 크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피아는 차분하고 감탄한 미소를 지으며 그 짧은 순간에 얼음 갑옷을 만든 것을 칭찬했어요. 얼음 갑옷이 부서져 사라지자 데일은 다음 공격에 대비하며 제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어요. 소피아는 다시 덤비라고 격려했어요. 이에 데일은 손을 눈 덮인 땅에 대고 마법에 집중했어요. 그는 만화를 모아 그들 사이의 땅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반짝이는 고체 얼음벽을 소환했어요. 소피아는 거대한 구조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며 전투 중에 왜 얼음벽을 세우는지 의아해했어요. 그녀는 만화 구조를 강화하여 얼음의 밀도를 극적으로 높여 매우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어요. 그녀는 벽에 손을 뻗어 그가 왜 지금 방어 마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하며 휴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얼음을 통과하는 만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더 자세히 보니 벽이 육각형 만화 장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리 폭발 및 파편화 공식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벽 뒤에서 데일은 강렬한 집중력으로 하나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는 벽에게 폭발하라고 말했어요.
전체 구조물이 눈부신 푸른 빛과 함께 폭발했어요. 소피아는 완전히 방심했고 폭발이 그녀를 휩쓸면서 얼굴은 순수한 충격으로 가득 찼어요. 먼지가 가라앉자 데일은 잔해 속에서 위기양양하게 서 있었어요. 그는 방금 사용한 복잡한 주문을 설명했어요. 얼음벽을 응축하고 분자를 강화한 다음 압축하여 강력한 수류탄으로 만들었어요. 스승님이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개가 걷히자 그의 자신감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꽁꽁 얼어붙은 세피아처럼 보이는 형체를 보았어요. 그는 당황하여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실제 세피아가 얼음 조각상 옆에 나타나 그가 불렀느냐고 물었어요. 데일은 얼어붙은 형상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란다. 소피아가 미끼를 해제하고 데일의 기술을 칭찬한다. 그녀는 뺨에 난 작은 상처를 만지며 일서클 마법사가 마법탑의 장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한다. 데일은 사과하며 절대 그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놀랍게도 소피아는 그 상처에 감사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할 만큼 그녀를 믿었다는 뜻이며 그의 스승으로서 그것이 그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의 머리를 헝클며 어떻게 그런 마법을 생각해냈냐고 묻는다. 데일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가 가르쳐준 덕분이라고 대답한다. 소피아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본다. 나중에 소피아는 앨런 섹슨 공작에게 보고한다. 그는 즉시 그녀의 뺨에 난 상처를 알아차린다. 소피아는 데일을 가르치는 동안 부주의했다며 그의 마법이 매우 날카로웠다고 인정한다. 공작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피아에게 그녀에게 빚을 졌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그의 걱정을 일축하며 그처럼 재능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기쁨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공작은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다고 말한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그는 오크들이 산맥을 넘어 그들의 영토로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알린다. 그것은 사소한 위협이지만 그는 그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낸다. 그는 데일을 이 전투에 보낼 계획이다. 그 소식에 소피아는 충격을 받고 즉시 데일이 실제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항의한다. 앨런 섹슨 공작은 데일이 전선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피아의 걱정을 일축한다. 강력한 어둠의 기운이 그를 감싸며 영토를 지키는 것은 섹슨 가문의 맹세이며 후계자로서 데일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의 결의를 본 소피아는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공작의 태도가 부드러워진다. 그는 그의 계획을 밝힌다. 그는 데일에게 가문의 소장품 중 강력한 아티팩트를 맡기고 소피아가 그의 아들이 그 막대한 힘을 제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를 지도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아티팩트는 엄청난 힘과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진 물체이다. 그것들은 사용자의 만화 또는 생명력 중 하나의 지불을 요구한다. 아티팩트가 강할수록 더 위험해지고 아티팩트를 휘두르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장면이 바뀌어 데일, 그의 아버지 소피아가 웅장한 복도를 걷고 있다. 공작은 섹슨 가문은 그들이 가문의 아티팩트 보관소에 도착함에 따라 그러한 강력한 아이템을 다루는데 오랫동안 숙달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아들에게 몸을 돌려 그가 후계자로서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린다. 데일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지만 그의 놀라움은 곧 흥분으로 바뀐다.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공작은 조건을 추가한다. 첫째, 데일은 그들의 가문이 휘두르는 어둠의 힘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문을 열고 무수한 아티팩트로 가득 찬 광대한 방을 드러낸다. 데일은 경외감에 휩싸인다. 공작은 그의 조상들이 악마왕의 영역을 정복한 이후로 관리해온 악마왕 아티팩트를 선물한다. 그는 그의 아들에게 그것들을 평범한 아티팩트와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데일은 모든 아이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만화를 느낄 수 있다. 공작은 그것들이 모두 극도로 위험하다고 확인하고 데일에게 그것들을 제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러나 그가 이 경고를 하는 동안 그와 소피아는 데일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공작은 당황하여 몸을 돌려 그의 아들이 이미 보관소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갔을까라며 짜증스럽게 묻는다. 잠시 전 데일은 이미 적합한 아이템을 찾기 위해 보관소를 돌아다니고 있다. 지각 있는 어둠의 아티팩트가 그를 부른다. 방패는 그가 그의 적들을 죽이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반지와 장신구는 그가 새로운 높이의 힘에 도달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한다. 데일은 그의 과거 삶의 분노와 공명하는 아티팩트를 느끼며 잠시 멈춘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것들을 묵살한다. 이 정도 수준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는 그의 복수를 위해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러다가 그는 진열장 위에 걸쳐진 어두운 후드망토를 발견한다. 그는 그것이 악마왕 군대의 베르타 공작이 사용했던 최고급 아티팩트인 그림자 망토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것은 그림자의 형태를 부여하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휘두르는 자를 어려운 상대로 만든다. 아무 생각 없이 데일은 그것을 입어보기로 결심한다. 그가 그것을 그의 어깨 위로 미끄러뜨리는 순간 그의 아버지와 소피아가 그를 찾아 그의 이름을 외치며 놀라지만 너무 늦었다. 어두운 덩굴소니 망토에서 솟아나와 데일을 휘감는다. 그는 강력한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끊임없이 배고프다고 외치는 어두운 공간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것은 평범한 그림자가 아니다. 그것의 이전 사용자는 어둠을 살아있는 존재로 지배할 수 있다. 그것을 제어하려면 새로운 호스트는 내부에 있는 그림자 생물을 완전한 복종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이것을 깨달은 데일은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도전에 직면한다. 이에 대응하여 순수한 어둠의 괴물 같은 생물이 그의 의지의 시험을 시작하기 위해 그에게 내려온다. 괴물 같은 그림자 생물이 내려옴에 따라 데일은 그의 의지에 집중한다. 공간 밖에서 앨런 공작과 소피아는 그림자 망토가 데일을 완전히 감싸며 순수한 어둠의 거대한 구체를 형성하는 것을 지켜본다. 시간이 흐르고 공작의 걱정이 커진다. 그는 소피아에게 시험이 계속되면 데일은 그의 제정신을 잃고 그림자 생물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설명한다. 놀란 소피아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작은 그들이 힘으로 데일을 빼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가 개입하려는 순간 어두운 구체가 격렬하게 맥동한다. 폭발적인 분출과 함께 그림자가 흩어지고 데일이 무사히 중앙에 서서 아티팩트 망토를 입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는 침착하게 어둠에서 나와 그의 아버지의 부름에 답한다. 소피아가 그의 옆으로 달려와 그가 괜찮은지 걱정스럽게 묻는다. 데일은 그녀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쾌활한 미소를 지으며 시련이 약간 따끔거렸을 뿐이라고 덧붙인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소피아는 멍해진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토록 멀쩡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아티팩트를 길들이는 정신적 압박을 견딜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의 첫 번째 악마왕 아티팩트를 정복한 데일은 그의 아버지에게 몸을 돌린다. 밝고 순진한 표정으로 그는 다른 아티팩트도 입어볼 수 있는지 묻는다. 터무니없는 요청에 공작과 소피아는 말문이 막힌다. 긴 한숨 끝에 공작은 마지못해 그의 허락을 내준다. 기뻐서 데일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의 탐험을 계속하기 위해 달려간다. 이 과정은 그에게 하루 종일 밤이 걸릴 것이다. 며칠 후 공작 가문의 훈련장에서 헬무트는 조카를 보고 충격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데일이 입고 있는 악명 높은 아티팩트가 그림자 망토가 맞는지 묻는다. 데일은 쾌활하게 그렇다고 확인한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헬무트는 그 아티팩트가 제어하기 매우 어렵다고 들었다고 상기시킨다. 데일은 삼촌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데일은 망토가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설명을 제시한다. 시범을 보이자 작고 이빨이 있는 그림자 생물이 그의 발밑 어둠 속에서 나타난다. 데일은 망토가 그에게 매달려 아마도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헬무트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웃음을 터뜨리며 조카에게 너무나 친절하다고 말한다. 그가 웃자 그림자 생물이 분개한 듯한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 데일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삼촌에게 칭찬에 감사하고는 무심하게 그림자 생물의 머리를 밟는다. 상황을 정리한 데일은 삼촌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하며 실전 연습으로 진정한 스파링을 제안하고 헬무트를 놀라게 한다. 검술 고수의 놀라움은 곧 즐거운 흥분으로 바뀐다. 그는 열렬히 동의하며 그의 몸은 강력한 푸른 기운으로 솟아오른다. 대륙 7대 검성의 엄청난 기운에 직면한 데일은 압박감을 느낀다. 헬무트는 그의 불안감을 알아차리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기운 없이 기본적인 검술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한다. 데일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는 삼촌이 정말로 그를 봐주려고 하는 것인지 속으로 의문을 품으며 기사도의 신조는 항상 성실하게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그림자가 땅에서 솟아오르자 그는 그의 진정한 목표를 드러낸다. 스파링은 그림자 망토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을 연습할 기회다. 그의 그림자 생물에서 형성할 수 있는 무기의 힘이 아티팩트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할 것이며 이 전투는 필요한 테스트가 된다. 계획을 세운 데일은 그의 첫 공격 그림자 칼날 돌진을 시작하여 삼촌을 향해 날카로운 어둠의 투사체를 보낸다.
이에 대해 헬무트는 단순히 그의 거대한 검을 강력한 호를 그리며 휘둘러 순수한 힘으로 공격을 산산조각낸다. 데일은 단지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삼촌의 놀라운 힘에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끼며 그가 마법 공격을 물리적 기량만으로 파괴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감명받은 헬무트는 우렁찬 웃음을 터뜨리며 훌륭한 공격이라고 칭찬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차례라고 선언하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든다. 데일은 삼촌의 첫 번째 휘두름을 능숙하게 피하고 즉시 반격하여 망토의 그림자를 조종하여 헬무트를 둘러싼다. 날카로운 그림자 스파이크가 땅에서 솟아올라 검술 고수를 가두려고 한다. 그러나 헬무트는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기습 공격이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장갑으로 스파이크 중 하나를 잡고 쉽게 막는다. 데일은 삼촌의 순수한 힘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헬무트는 높이 뛰어올라 그의 거대한 검을 파괴적인 오버헤드 스윙으로 내리친다. 데일은 강력한 타격을 막기 위해 그림자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 충격은 엄청나서 데일을 뒤로 밀려나게 하고 훈련장을 갈라지게 한다. 헬무트는 그의 조카가 평범한 검을 두 동강 낼 수 있는 공격을 막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데일은 차례로 일반 무기와 그가 지금 휘두르고 있는 아티팩트의 엄청난 힘의 차이를 깨닫는다. 자극받은 헬무트는 10번 더 주고받기를 요구하고 둘은 다시 한번 충돌한다. 곁에서 지켜보던 다른 기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린다. 그들은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대장인 헬무트를 상대로 2번 이상 버틴 적이 없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자신과 어린 주인인 데일 사이에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느낀다. 며칠 후 파견 전날 밤 엘레나 공작 부인은 아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한다. 그녀는 데일에게 다시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엘레나가 그의 어린 여동생을 안고 있는 옆에 서서 데일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하며 아버지와 헬무트 삼촌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엘레나는 여전히 깊이 걱정한다. 데일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그는 언젠가 공작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도록 더 강해져야 한다고 어머니에게 말한다. 그는 잠자는 여동생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때가 되면 그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보호할 힘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간절한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데일은 그녀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한다. 감동받은 엘레나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뀐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를 보내주기로 동의한다. 그녀는 축복하며 아들에게 나아가라고 말한다. 데일은 말을 타고 어머니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새벽 임시 군사기지에서 군대가 집결한다. 헬무트는 앨런 섹슨 공작에게 병사들이 준비되었다고 보고한다. 공작은 보고를 인정하고는 아들에게 돌아서서 데일에게 대신 명령을 내리라고 말하여 데일을 놀라게 한다. 그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검은 기병대가 언젠가 데일의 지휘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버지가 이들은 그의 기사라고 선언하자 데일은 심오한 깨달음에 사로잡힌다. 이 병사들은 그의 과거의 삶에서 전투로 달아빠진 영웅인 한승이 아닌 데일에게 속한다. 새로운 목적의식이 그를 채운다. 이것은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그의 첫 전투가 될 것이며 그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를 것이라고 자신에게 맹세한다. 앞으로 말을 타고 나아가는 데일은 때가 왔음을 안다. 힘찬 목소리로 주먹을 들어올리고 섹슨 가문의 자랑스러운 검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한다. 완벽한 일치로 기사들은 그들의 무기를 들어올리고 어린 주인의 명령을 인정하며 우렁찬 함성으로 응답한다. 군대가 숲을 통과하여 행진하면서 작전의 세부 사항이 밝혀진다. 병력은 정예 겨울 경비병이 지원하는 25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다. 그들의 목표는 대략 1000명의 오크물이다. 계획은 먼저 위험한 급류의 하류를 건너 기습 매복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250명의 병력이 그렇게 깊은 강을 빠르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임을 인지한다. 바로 그때 소피아가 그들 앞에 나타나고 그녀의 존재는 부드러운 마법 눈보라에 둘러싸여 있다. 그녀는 그들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을 위해 얼음 다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다. 데일은 스승을 만나 매우 기뻐하며 특히 그녀의 비폭력 철학을 감안할 때 그녀가 그들을 돕기 위해 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그녀의 마법을 강력하게 과시하며 소피아는 급류를 얼려 견고한 단단한 얼음 다리를 만든다.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을 가리키며 병사들에게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공작과 데일이 건너기 시작하자 소피아는 그들에게 승리를 기원한다. 공작은 감사를 표한다. 데일은 스승에게 돌아서서 이제 가겠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어린 제자가 떠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본다. 그가 떠난 후 소피아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애정어린 약간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제자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게 만드는지 되돌아본다. 전투는 임시 오크 기지 협곡의 조잡한 캠프에서 시작됩니다. 기습은 정예 궁수 부대인 겨울 감시병들이 매복 공격을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불화살을 쏘아 캠프를 불길과 혼돈 속에 휩싸이게 합니다.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오크들이 죽었지만 거대한 생존자가 격렬한 포효를 터뜨립니다. 헬무트는 이 순간을 틈타 기병대대의 돌격을 명령합니다. 흑기사 기사들은 쐐기를 형성하고 창을 낮춘 채 돌진합니다. 근처 절벽에서 앨런 섹슨 공작 헬무트, 데일이 전투를 지켜봅니다. 헬무트는 젊은 도련님에게 생각을 묻습니다. 데일은 내부적으로 숙련된 눈으로 돌격을 분석하며 도살 창대형으로 오라가 강화된 창으로 오크들이 가망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공격이 일방적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의 아버지인 앨런 공작은 이것이 그들의 기병이 자랑하는 힘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러나 헬무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므로 데일에게 긴장을 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오크들은 재빨리 방패로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흑기사 기병대는 엄청난 힘으로 그들에게 충돌합니다. 헬무트는 상황을 평가하고 후퇴하여 재정비한 다음 회전 돌격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마법 신호가 발사되고 헬무트는 모든 부대의 후퇴를 명령합니다. 기병대는 전술적 후퇴를 시작합니다. 후퇴로 인해 오크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기병대가 후퇴하면서 오크들은 도망치려는 외로운 기사를 발견하고 창을 준비합니다. 오크들은 기사의 말을 성공적으로 꿰뚫어 기술을 땅에 던집니다. 절벽에서 지켜보던 데일은 상황이 안타깝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 옆에서 헬무트는 차갑게 기사 한 명이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데일은 왜 그들이 그 남자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섹슨 가문의 자랑스러운 검 중 하나가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특히 큰 오크가 도끼를 들고 쓰러진 기사에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데일은 왜 그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앨런 공작과 헬무트는 침묵하고 엄숙하게 있습니다. 오크가 쓰러진 기사를 향해 돌진하면서 데일은 말을 타고 내려가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강력한 단발로 오크의 질긴 가죽을 꿰뚫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오크의 피부가 다른 몬스터보다 훨씬 두껍다는 것을 반영하고 표준 얼음 화살 공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는 저격을 위한 고정밀 발사체 공식을 통합하고 안정성을 위해 탄도 궤적 방정식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공식이 완성되자 데일은 만화를 집중시켜 아이스볼트 베러뎀 98B라는 주문으로 복잡한 마법진을 소환합니다. 오크가 쓰러진 기사를 치려고 무기를 들려는 순간 데일은 공격을 가합니다. 눈부신 얼음 마법 광선이 전장을 가로질러 쏘아져 오크의 머리를 치명적인 정확도로 꿰뚫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앨런 공작과 헬무트는 충격에 휩싸여 침묵합니다. 공작은 먼 거리에서 그토록 놀라운 정확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데일은 말을 박차고 싸움 속으로 돌진합니다. 헬무트는 경고를 외치지만 앨런 공작은 그를 막고 침착하게 아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공작은 아들이 그토록 어린 나이에 독창적인 파괴 마법 공식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봅니다. 그는 이것이 데일의 내면 세계가 이미 완성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전장에서 데일은 다른 오크들이 재편성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더 위험한 상황을 평가합니다. 그는 이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쓰러진 기사가 여전히 회복 중이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강력한 주문 공식이 근접 전투에는 너무 길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는 수학 방정식을 단순화하는 것처럼 마법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오크가 돌진하자 데일은 더 빠른 버전의 주문을 만듭니다. 훨씬 더 빠른 주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데일은 공식을 더욱 빠르게 단순화합니다. 그것이 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가장 최신 창조물을 발휘하는데 그는 그것을 단순히 아이스 블릿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오크가 겁에 질린 기사를 공격하려는 순간 데일은 말 위에서 주문을 발사합니다. 강력한 얼음 발사체가 오크의 머리를 강타하여 피투성이 폭우 속에서 폭발합니다. 머리 없는 몸이 기절한 기사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올려다보며 자신의 어린 주인을 알아보고 왜 데일이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데일은 침착하게 말에서 내려 기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색슨 가문은 결코 충성스러운 검을 버리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기사는 감동하지만 더 많은 오크가 공격하면서 그들의 순간은 짧아집니다. 침착한 데일은 손을 들고 강력한 보라색 에너지가 모입니다. 그는 그림자 망토의 힘을 발휘하여 섀도우 블레이드라는 주문을 시전합니다. 날카로운 어둠의 덩굴이 땅에서 솟아올라 돌진하는 오크를 손쉽게 자릅니다. 어두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데일은 그림자에게 그들을 삼키라는 마지막 오싹한 명령을 내립니다. 홀로 살아남은 오크는 순수한 어둠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나타나 완전히 삼키기 전에 혼란스러워하며 바라봅니다. 데일의 망토에서 나온 그림자는 무자비합니다. 어두운 덩굴 하나가 오크의 머리를 깨끗이 자르고 다른 그림자 생물은 두 번째 오크를 덥석 물어 나머지 오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끔찍한 전시에서 그림자는 희생자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깨끗한 해골만 남깁니다. 데일은 마지막으로 겁에 질린 오크에게 고개를 돌려 쾌활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그는 무심하게 또 다른 얼음 총알을 쏘아 마지막 위협을 처리하기 전에 뺨에서 핏자국을 닦아냅니다. 그는 구출된 기사에게 고개를 돌려 끝났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기사는 어린 주인의 이름만 더듬을 수 있습니다. 기사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데일은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짓습니다.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결정한 그는 힘들이지 않고 어른 남자를 팔에 안고 밝은 미소로 그들이 해냈다고 발표합니다. 바로 그때 헬무트가 나머지 흑기사 기병대와 함께 도착합니다. 데일은 삼촌을 바라보며 나머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영감을 받은 헬무트는 기병대대의 전면 돌격을 명령합니다. 새로운 활력으로 기사들은 맹렬한 충성을 색슨 가문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 주인 데일에게 외치며 우레처럼 지나갑니다. 얼마 후 색슨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후 오크 정복이 성공적으로 선언됩니다. 앨런 색슨 공작은 아들을 텐트로 불러 데일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엄한 표정으로 그는 데일이 얘 혼자 적진으로 달려갔는지 알고 싶어하며 얘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묻습니다. 데일은 날카로운 질책에 당황하며 사람의 목숨을 구한 후 얘 꾸지람을 듣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지휘 텐트 안에서 앨런 공작은 엄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데일은 정중하게 자신의 미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언젠가 자신이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기사들이라고 아버지에게 상기시킵니다. 공작은 감명받지 못하고 그의 추론을 약하다고 부릅니다. 데일은 아버지가 항상 기사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니다. 용기를 내어 데일은 아버지에게 왜 기사를 보고만 있었냐고 묻는다. 공작은 영지의 가혹한 현실을 설명한다. 그곳은 몬스터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고 기사들은 구조를 바라면서 싸울 여유가 없다. 데일은 아버지가 충성스러운 기사를 구해주길 바랐다고 주장한다. 공작의 대답은 날카롭다. 그는 데일을 꾸짖으며 구조하러 달려감으로써 병사들의 마음에 누군가 구해줄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심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러한 의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사가 전장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러고 나서 공작은 그들의 가문의 진정한 의무를 설명한다. 그들의 기사들은 끊임없이 칼날을 갈고 자신을 절대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그들이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만 그들의 영주로서 그가 직접 개입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가문이 짊어져야 할 고귀한 짐이라고 그는 선언한다. 데일은 아버지의 차갑고 논리적인 진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듣는다. 새로운 삶에서 잊고 있었던 사실이다. 데일이 이 교훈을 깨닫자마자 아버지의 태도가 부드러워진다. 공작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데일의 의지에 감명받았다고 말하며 그 정신을 잃지 말라고 격려한다. 데일은 이해하고 정중하게 경례한다. 교훈이 끝나자 공작은 아들에게 성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데일이 기사를 구한 이야기는 입소문이 나면서 빠르게 과장되어 사람들이 그가 혼자서 수천 명의 오크를 죽였다고 주장한다. 데일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붉어진 얼굴을 숨기려고 애쓸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며칠 후 훈련장에서 데일은 꿇어앉은 기사들의 줄이 압도적인 존경심으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당황한 그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헬무트가 활짝 웃으며 나타나 조카에게 당당하게 서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는 기사들을 결집시켜 그들 모두가 어린 주인을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들은 동의하며 함성을 지른다. 데일은 그들의 강렬한 헌신을 어색한 미소로 바라볼 뿐이다. 하녀가 오르아트 가문의 손님이 도착했다고 알리고 헬무트는 데일을 데리고 그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한다.
데일은 이것이 특별한 손님이라는 것을 안다. 신성한 검 바르델이 이끄는 오르아트 가문은 제국의 전쟁 중에 파괴된 현재 몰락한 토이토니아 왕국의 귀족 가문이었다. 데일은 삼촌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헬무트가 자신을 기사도로 이끌었던 신성한 검을 기억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데일과 헬무트는 만남이 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왕좌의 방안을 들여다본다. 안에는 알렌 공작과 엘레나 공작 부인이 앉아있다. 시종이 손님을 알리고 공작은 데일과 헬무트에게 그들을 안내하라고 지시한다. 정장 차림에 베일이 달린 모자를 쓴 여인이 어린 금발 소녀와 함께 들어온다. 여인은 자신을 바네사 오르아트라고 소개하고 작생 공작에게 겸손하게 인사한다. 그러고 나서 바네사는 자신의 딸 살롯 오르아트를 소개한다. 그 어린 소녀는 강렬하고 반항적인 표정을 짓고 있다. 데일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당황한다. 살롯은 왜 그들에게 절을 하느냐며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만 바네사는 그녀를 잠재우려 한다. 그러나 알렌 공작은 침착하게 개입하여 바네사가 겪은 일에 대한 이해심을 보인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는 데일에게 살롯 아가씨를 데리고 성을 안내하라고 부탁한다. 데일은 정중하게 동의한다.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데일은 정중한 미소로 살롯에게 다가가 손을 내민다. 그가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하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녀는 격렬한 외침과 함께 그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말한다. 데일은 적대적인 반응에 어리둥절해한다. 갑작스러운 광경에 왕좌의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 당황한 바네사는 딸에게 달려가 꾸짖고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어머니를 무시한 채 살롯은 좌절감을 내뱉고 왕좌의 방에서 뛰쳐나가 문을 쾅 닫는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바네사는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딸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졌다고 설명하며 딸의 행동에 대해 몹시 사과한다. 걱정스러운 엘레나 공작 부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바네사는 딸의 고통을 설명한다. 돼지왕으로 알려진 새로운 감독관 브란덴부르크 백작이 그들의 영토에 배정되었다. 그녀는 후계자에 대한 뒤틀린 탐구에서 백작이 숙련된 검객을 먹잇감으로 삼는다고 설명한다. 바네사는 이 역겨운 집착이 어린 딸 살롯에게까지 미쳤다고 고통스럽게 밝힌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만지기 전에 간신히 탈출했지만 그러한 공포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엄숙한 표정으로 듣는다. 바네사는 몰락한 귀족으로서 자신의 힘은 제한적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녀는 공작에게 딸을 작생 가문의 하녀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하여 브란덴부르크가 다시는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다. 한편 데일은 공작의 훈련장에서 살롯을 발견한다. 그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돌아선다. 데일은 그녀에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느냐고 묻고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반항적으로 대답한다. 그러자 그는 친근한 미소로 뺨을 맞은 손은 괜찮냐고 묻는다. 그녀는 괜찮다고 확인한다. 그녀가 돌아서자 그는 그녀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불친절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난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녀의 모든 태도가 바뀐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나며 재빨리 칼을 뽑는다. 그녀는 결투를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작생 가문의 데일에게 칼을 뽑으라고 명령한다. 데일은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도전에 완전히 압도된다. 눈 덮인 훈련장에 서서 살롯은 데일에게 칼을 겨누며 그와 싸우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데일은 먼저 이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는 그녀를 놀리며 하룻밤에 한 명의 기사를 구하기 위해 수천 명의 오크를 학살한 남자의 황당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살롯은 재미있어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최강이라고 알려진 그를 쓰러뜨리고 세상에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라고 선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 남으로부터 자신의 가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데일이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적인 성검사 브란덴부르크 백작의 이름을 댄다. 그 이름은 데일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다. 그는 브란덴부르크가 그의 과거의 삶에서 그를 배신하고 살해한 제국의 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수한 분노가 그를 휩쓴다. 그는 그의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되어 격분한다. 그러나 그의 전략적인 마음이 주도권을 잡는다. 그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살롯을 귀중한 동맹으로 본다. 하지만 먼저 그녀에게 현실을 맛보게 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그녀의 칼날을 가볍게 쳐낸다. 그러고는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내버려 둔 채 연습용 검이 있는 통으로 걸어간다. 그는 짧은 검을 집어들고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돌아와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도전을 제기하며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덤비라고 한다. 분노한 살롯은 이를 악물고 이미 그럴 생각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달려들고 그녀의 레이피어는 강력한 일격을 가하며 초록색 기운으로 빛난다. 놀랍게도 데일은 그의 작은 연습용 칼로 쉽게 막아낸다. 그들의 칼날은 엄청난 힘으로 다시 충돌한다. 점점 더 격분한 살롯은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지만 데일은 침착하고 능숙하게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데일은 그녀의 기술을 분석한다. 그는 그녀의 기술을 주목하며 그녀가 정확한 손목 스냅으로 그의 반격을 막고 희미한 기운까지 내뿜고 있다고 관찰한다. 그는 그녀가 이 힘을 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작은 체구로 너무 크고 무거운 레이피어를 휘두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투는 계속된다. 기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오라를 축적한다. 그들의 칼날은 에너지 폭발과 함께 충돌하며 두 전사 모두 뒤로 미끄러진다. 데일은 감명을 받아 살롯을 진정한 기사로 인정한다. 순수한 검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감지한 살롯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데일이 간신히 막아내는 정확한 찌르기로 공격을 재개한다. 그녀는 우위를 점하며 강력한 공격으로 돌진한다. 그녀의 오라가 타오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는다. 회상은 그녀의 맹렬한 결심의 근원을 보여준다. 그녀의 아버지, 위대한 신성한 검은 그녀가 태어났을 때 사라졌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집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그녀에게 심어주었다. 그들의 왕국이 멸망했을 때조차도 그녀의 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현재 이 기억은 그녀의 좌절감을 부채질한다. 그녀는 이 소년이 왜 그렇게 쉽게 모든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모든 힘과 오라를 공격에 쏟는다. 데일이 계속해서 그녀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는 동안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진하며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절박한 외침을 내뱉는다. 그러나 데일은 그녀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고 단 한 번의 반격으로 그녀의 레이피어를 쳐서 손에서 떨어뜨린다. 완전히 패배한 살롯은 눈 속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칼은 근처 땅에 꽂힌 채 이길 수 없는지 절망적으로 묻는다. 데일은 간단하고도 가혹한 대답을 내놓는다. 그녀는 신성한 검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어조를 부드럽게 하며 그녀에게 그의 딸로서의 자부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가혹한 진실을 전한다. 지금처럼 그녀는 브란덴부르크 백작으로부터 그녀의 집을 보호할 수 없다. 그 말은 가슴에 와닿고 눈물이 살롯의 얼굴을 타고 흐르며 그녀는 신성한 검사가 자신보다 수십 배 더 강하다고 인정한다.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데일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다. 이에 데일은 엄숙한 선언을 한다. 그 색슨 가문의 데일은 오르아트 가문의 보호자가 될 것을 그의 가문 이름으로 맹세한다. 살롯은 그의 예상치 못한 맹세에 놀라 멍하니 쳐다볼 뿐이다. 살롯의 레이피어를 든 데일은 그녀에게 엄숙한 약속을 한다. 그는 그녀가 브란덴부르크 백작을 직접 물리칠 만큼 강해지는 날까지 그와 색슨 가문 전체가 그녀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선언한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살롯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 데일은 그녀에게 칼을 내밀며 간단하게 그녀의 칼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그와 색슨 가문을 위한 검이 될 것을 맹세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눈물을 닦으며 살롯은 그의 제안을 고려한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나타나며 그녀는 어떻게 그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받아들인다. 그녀는 레이피어를 들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맹세를 한다. 그녀 살롯 오르아트는 기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어린아이 같은 약속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결의는 진정한 맹세로 간주될 만큼 강하여 눈 덮인 훈련장에서 그들의 계약을 봉인했다. 그날 늦게 공작의 집무실에서 그 문제는 해결된다. 바네사 영예의 요청으로 살롯은 공식적으로 색슨 가문의 하녀가 된다. 앨런 색슨 공작은 그의 아들이 주저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는 데일에게 그와 그 소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데일은 그들이 약속을 했고 그가 색슨 가문의 이름을 걸고 오르아트 가문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고 설명한다. 공작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는 단순한 연민으로 가문의 이름을 걸었느냐고 아들에게 엄하게 묻는다. 데일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한다. 데일은 그러한 맹세로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데일은 그의 전략적 추론을 설명한다.
그는 살롯이 신성한 검의 유일한 핏줄이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맹세를 함께 함으로써 그는 강력한 미래 자산을 확보했다.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언젠가 그들의 공국을 위해 휘둘러질 새로운 신성한 검이라고 선언한다. 앨런 공작은 아들의 선견지명과 야망에 눈에 띄게 놀란다. 그의 놀라움은 곧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뀌며 간단히 좋다고 말한다. 데일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그는 신성한 검의 핏줄의 마지막이 이제 그들의 지붕 아래 있으니 그 망할 자식 브란덴부르크에게 큰 타격을 가했다고 생각한다. 장면은 옛 튜토니아 왕국의 수도인 말부르크, 브란덴부르크 백작의 성안으로 바뀐다. 백작은 격노하여 책상에 와인잔을 깨뜨린다. 그는 격렬하게 그 거만한 바보 색슨 공작이 어떻게 먼저 움직여 살롯을 데려갈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한다. 부하가 소심하게 사과한다. 브란덴부르크는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부하들에게 어린 소녀 하나도 잡을 수 없는 바보들이라고 소리친다. 부하는 자객들을 보냈지만 색슨 영지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살해당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살롯 오르하트 자신이 그들을 막아낸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인다. 혐오스럽게 브란덴부르크는 부하들을 쓸모없다고 쫓아낸다. 무거운 한숨을 쉬며 그는 집무실에 전시된 웅장한 칼로 걸어가 손잡이에 손을 얹고 좋은 시절을 회상한다. 회상은 그의 배신적인 과거 한스성을 뒤에서 찌르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그는 성검 디랑다를 들고 그것이 동의하는지 묻는다. 불안한 음탕한 표정으로 그는 살롯을 사랑스러운 약혼녀라고 부르며 그의 칼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는 칼날을 핥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칼을 물려줄 완벽한 후계자를 얻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부하에게 돌아서며 브란덴부르크는 새로운 무자비한 명령을 내린다. 그는 도둑 길드에 연락하여 부하들을 공작의 영토로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 남자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불하고 그 불쌍한 살롯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살롯이 맹세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한 후 그녀는 강도 높은 하녀 훈련을 견뎌내고 데일과의 매일 스파링 세션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훈련장에서 헬멧이 양쪽 모두 준비되었는지 묻는 심판을 봅니다. 데일은 당연하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살롯은 단호한 신음소리를 냅니다. 헬무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칼이 즉시 충돌합니다. 데일은 씩 웃으며 두 개의 짧은 칼을 능숙하게 조종하고 살롯은 그의 공격을 진지하게 받아칩니다. 데일은 빠른 속도로 배기를 퍼붓지만 살롯은 능숙하게 모두 막아냅니다. 헬무트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이것이 아이들 간의 결투인지 속으로 의문을 품습니다. 그는 아직 기사들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들의 살인 의도와 속도는 놀랍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고속 교환을 계속하고 그들의 움직임은 흐릿합니다. 갑자기 데일은 망토를 잡아 칼을 숨기는 교묘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희미한 빛의 살롯은 방심하고 그녀의 놀라움은 분노로 바뀝니다. 그녀가 돌진할 준비를 하자마자 헬무트가 즉시 그들 사이에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잡고 데일의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칼날을 멈춥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들에게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말합니다. 헬무트는 살롯을 칭찬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공허한 칭찬으로 치부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묻습니다. 헬멧은 그녀에게 레이피어의 진정한 본질을 아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찌르기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헬멧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는 무기의 진정한 본질은 발놀림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의 결투의 마지막 순간을 분석하며 데일이 그녀의 찌르기를 피하고 거리를 좁혔다고 지적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간격을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레이피어로 팔을 더 많이 구부리고 뻗을수록 칼날이 더 많이 흔들리고 찌르기가 정밀도를 잃는다고 설명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헬멧은 마지막으로 솔직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기본기를 다시 쌓아야 할 것입니다. 가혹한 비판의 살롯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헬무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자세와 발놀림이 세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합니다. 살롯은 제대로 된 선생님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헬무트는 자신이 지금 여기 있고 그녀의 기괴한 자세를 고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모욕에 살롯은 격분하고 항의하며 소리치고 데일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헬멧은 웃으며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 없었다고 놀립니다. 그들이 다투는 동안 데일은 검술가의 지도하에 그녀가 얼마나 빨리 성장할지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녀의 잠재력을 생각합니다.
장면은 데일의 마법 훈련으로 바뀌어 대부분의 마법사에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마나 서클 구성의 어려운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데일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소피아는 그가 이미 두 번째 서클을 완료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묻고 그는 확인합니다. 마법사의 서클 파워는 RPM으로 측정됩니다. 일반적인 첫 번째 서클 마법사는 약 300rpm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의 첫 번째 서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2000rpm을 측정하고 그의 새로운 두 번째 서클은 400rpm입니다. 새로운 서클을 형성하는 최소값이 300rpm이므로 그는 이미 세 번째 서클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험하기로 결정한 데일은 얼음 총알 주문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질량과 경도를 높이기 위해 발사체의 분자 결합을 강화한 다음 회전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법 배럴을 투사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멀리 있는 나무를 겨냥하고 그의 새로운 창조물을 발사합니다. 얼음 총알, 철갑탄. 과급된 발사체가 공기를 찢고 거대한 얼음 에너지 폭발 속에서 나무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소피아와 데일은 거대한 분화구 앞에 서 있고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데일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힘 증가를 언급하며 추가 마나 서클의 영향을 깨닫습니다. 소피아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칭찬하며 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배운다고 말합니다. 데일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모두 그녀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소피아는 잠시 멈추고 그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녀는 밤을 구하는 것부터 살롯과의 상황을 처리하는 것까지 그의 행동을 되돌아봅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자신의 상당한 힘을 옳은 이유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때때로 그가 그녀를 두렵게 하지만 훨씬 더 큰 신뢰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인정합니다. 자부심에 압도된 그녀는 갑자기 그녀의 어린 학생을 따뜻하게 껴안으며 그가 진정으로 그녀의 자랑스러운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포옹의 데일은 당황하고 몹시 얼굴을 부립니다. 그의 성숙한 과거의 삶의 정신은 접촉에 당황하고 어색한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불평합니다. 공작 저택 안뜰의 새벽에 데일은 여전히 소피아의 포옹에 당황한 채 홀로 서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를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그를 아이로만 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훈련에 집중하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는 거대한 들쭉날쭉한 얼음 벽을 표적으로 소환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산탄총 발사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된 얼음 총알의 변형인 새로운 주문을 공식화합니다. 얼음 총알 12게이지 5벅삿. 그는 발사하고 주 발사체가 더 작은 총알로 산산조각나 얼음 벽을 뒤덮습니다. 그런 다음 얼음 발사체가 그를 향해 튕겨져 나옵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는 침착하게 육각형 마법 방패를 소환하여 그들을 막습니다. 만족한 그는 다음에 슬러그 라운드로 개조해보려고 마음속으로 메모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몸을 돌려 눈 덮인 나무에서 살롯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가 연습하고 있는 곳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데일은 그녀에게도 훈련을 받았는지 묻고 그녀는 헬멧이 가르쳐준 발놀림을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확인합니다. 데일은 그녀가 검술을 배우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고 말하고 동의하기 전에 그녀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주저하며 전에 일어났던 일을 꺼내려고 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되돌아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데일은 그녀가 꽤 무례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그 말은 그녀를 코믹하게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활짝 웃으며 이번에는 그녀를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너무 형식적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도한 그녀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들은 조용한 눈 덮인 숲속에 함께 서 있습니다. 살롯은 그곳 날씨가 정말 좋다고 말합니다. 밤늦게까지 검을 휘둘러도 시원한 공기가 바로 식혀준다고 설명합니다. 데일은 곰곰이 듣고 살롯은 누군가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미소 짓습니다. 데일의 얼굴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둘은 겨울 풍경 속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살롯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감탄합니다. 성에서 알렌 공작과 엘레나 부인은 그들을 지켜보며 공작은 아들이 얼마나 컸는지 감탄합니다. 엘레나도 동의하며 둘이 얼마나 완벽하게 어울리는지 생각합니다. 애정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계속 지켜보기로 합니다. 엘레나는 아들이 진정한 감정을 따르도록 돕는 것이 어머니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얼마 후 장면은 도시의 빈민가로 바뀝니다. 데일은 그의 어머니 엘레나가 정기적으로 노숙자들에게 음식, 필수품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올해부터 그와 살롯이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고 덧붙입니다.
방문 중 절박한 소년이 살롯에게 달려와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어머니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고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간청합니다. 걱정된 살롯은 동의하고 데일과 함께 소년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데일은 즉시 의심합니다. 그들은 호위 기사들로부터 미로 같은 골목길로 유인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년이 어른 대신 특별히 살롯과 같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큰 위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데일은 옥상에서 후드를 쓴 남자를 발견하고 브란덴부르크 백작이 보낸 도둑 길드 단원임을 알아봅니다. 데일은 그들의 목표가 살롯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함정이 터무니없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은 그들을 버려진 골목길로 데려가 초조하게 어머니를 데려오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데일과 살롯을 둘러싼 그림자에서 망토를 두른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초록 머리 지도자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며 조롱합니다. 그는 데일에게 그들의 볼 일은 살롯뿐이라며 조용히 떠나라고 충고합니다. 데일은 자신감 넘치는 어두운 미소로 대답합니다. 그는 살롯을 보호하며 서서 삭슨의 데일인 그가 오르하트 가문의 딸을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재확인합니다. 지도자는 데일의 기사도 정신을 비웃지만 그런 대담한 입장을 취하기 전에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경고합니다.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지도자는 데일이 세상의 고통을 좀 느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부하들에게 단검을 꺼내라고 합니다. 불량배들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살롯은 데일에게 칼을 두고 왔다고 속삭입니다. 데일은 태연하게 앉아서 겁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속으로 이것이 새로운 자기 방어 기술을 시험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암살자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공격해옵니다. 암살자들이 뛰어내리자 데일의 그림자 망토에서 짙은 보라색 에너지 소용돌이가 터져나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불량배들은 깜짝 놀랍니다. 초록 머리 지도자는 위험을 깨닫고 당황하며 부하들에게 피하라고 소리칩니다. 데일은 속으로 지도자의 빠른 반응에 감탄하며 그가 고의 도둑일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암살자들은 뛰어내리려고 하지만 한 명이 소용돌이치는 그림자에 잡힙니다. 데일은 이것이 두 번째 마나서클에 도달한 후 발견한 새로운 기술로 바람의 기생 그림자 창조물을 심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설명합니다. 끔찍한 송곳니 그림자 생물이 나타나 갇힌 암살자에게 내려와 몸에 들어가 내부에서부터 언데드를 감염시키고 그는 마지막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끔찍한 광경에 지도자와 그의 부하들은 경악합니다. 데일 주변의 그림자가 융합되어 빛나는 보라색 눈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거대하고 근육질의 언데드 괴물로 변신하여 끔찍한 비명을 지릅니다. 암살자들은 공포에 질려 쳐다보고 한 명은 그 생물이 언데드라고 식별하면서도 뚜렷한 굶주림에 압도당합니다. 지도자는 격렬하게 부하들에게 그 생물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마지못해 달려듭니다. 좌절한 지도자는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공작의 아들이라도 칼날 한번 휘두르면 죽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행동에 나서 데일을 골목길에서 둘러싸는 여러 환영을 만듭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고급 암살 기술을 꿰뚫어 볼 수 없다고 확신하고 빛나는 녹색 오라가 주입된 단검을 데일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나 데일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의 망토에서 나온 그림자가 그를 휘감아 모든 단검을 막아내는 견고한 장벽을 형성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궁극적인 공격이 무력화되자 충격과 좌절감에 저주만 퍼붓습니다. 초기 공격이 실패하자 지도자는 뒤로 뛰어내리지만 데일은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밝은 파란색 마법진이 그의 발치에 형성됩니다. 그는 더블 배럴 12 게이지 벅샷이라는 주문으로 강력한 사건 같은 얼음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얼음 총알의 세례가 공중에서 지도자의 몸을 꿰뚫고 여러 곳에 구멍을 내며 땅에 추락시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걱정스러운 살롯이 모퉁이 뒤에서 몰래 데일의 이름을 부릅니다. 골목길은 이제 시체로 가득 차 있고 데일은 쓰러진 지도자 위에 서 있는 동안 소환된 언데드 생물이 또 다른 암살자를 끔찍하게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데일은 침착하게 오라를 다루는 사람은 튼튼하고 단 한 방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도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반항적으로 선언합니다. 지도자가 행동하기 전에 데일은 다시 한번 그림자 망토의 모든 힘을 발휘합니다. 날카로운 어두운 촉수가 맹렬한 폭풍처럼 솟아올라 즉시 남은 불량배들을 베어버립니다. 협력 공격으로 언데드 괴물도 마지막으로 서 있는 불량배들을 해치우고 한 명을 붙잡아 죽인 후 희생자를 잡아먹으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굶주림의 포효를 내뱉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데일은 살롯에게 돌아섭니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가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가 부드럽게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괜찮다고 확인합니다. 바로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암살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태연한 데일은 발로 얼음 총알을 만들어 완벽한 정확도로 쏘아 남자의 다리를 꿰뚫어 쓰러뜨립니다. 거대한 언데드 생물이 무력화된 남자를 붙잡고 그는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데일은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괴물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생물이 그의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자 공포에 질린 생존자는 즉시 데일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데일은 그에게 정말로 그가 아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남자가 간절히 동의하자 데일은 하급 깡패가 알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고 손을 들어 남자의 머리에 마지막 치명적인 얼음 총알을 쏩니다. 시체 위에 서서 그는 차갑게 특별히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대결을 끝맺습니다. 그는 마법 폭발을 일으켜 마지막 도둑을 해치우고 살로들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이것이 삭슨 공국의 진정한 모습이지만 그녀를 보호할 힘이라고 말하고 그녀가 두려운지 묻습니다. 그녀는 조금 그렇지만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맹세를 반복합니다. 그의 가족이 그녀의 방패가 되어준다면 그녀는 그의 칼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는 미래를 보여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살롯에 대한 수락은 부분적으로 전생에서 그가 죽인 그녀의 전투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지켜봅니다. 그녀가 그의 칼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 안에서 브란덴부르크 백작은 편지를 읽으며 상황을 저주한다. 그것은 작센 성으로의 초대, 검은 공작이 보낸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환이었다. 브란덴부르크는 제국의 성검이라도 응해야 함을 깨닫는다. 며칠 후 브란덴부르크 백작이 도착한다. 공작은 왕좌에 앉아 데일을 옆에 두고 그를 맞이한다. 브란덴부르크는 공작의 소환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며 비꼬지만 속으로는 데일과 살롯이 교활한 녀석들이라고 생각한다. 공작은 제국 내에서 최근 자신의 영토에서 벌어진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한 큰 우려를 언급한다. 그는 왜 소환되었는지 짐작이 간다며 황제의 충성스러운 검인 그가 어떻게 그런 추잡한 일에 연루될 수 있는지 경멸스럽게 묻는다. 그가 말하는 동안 짙은 어둠의 기운이 공작에게서 뿜어져 나와 홀을 가득 채운다. 브란덴부르크는 깜짝 놀란다. 그의 부하들은 그림자가 그들을 둘러싸고 공포에 떨게 하자 어째서 바람이 부는지 묻는다. 기사들은 그림자가 그들을 삼키자 도움을 요청하고 브란덴부르크는 자신의 신성 마그달레나 기사단이 쉽게 패배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강력한 암흑 마법임을 알아챈다. 작센 공작이 라일의 폭풍이라는 고위 마법을 시전하고 있다. 공작은 브란덴부르크 백작에게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한다. 브란덴부르크는 분노하며 항의한다. 공작은 냉정하게 대답한다. 내 말이 안 들렸나? 그리고 다음은 없을 거라고 경고한다. 브란덴부르크는 억지로 무릎을 꿇으며 침묵 속에서 저주하고 이런 굴욕은 예상 못했다고 생각한다. 왕좌에 앉은 공작은 평화를 위해 소환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작센의 아이들을 해치면 브란덴부르크 가문의 모든 구성원을 도륙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그는 백작이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지친 백작에게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비꼬듯 권유한다. 브란덴부르크는 공작의 관대함에 감사하지만 더 이상 머물기는 어렵다고 화를 내며 대답한다. 공작은 그를 내쫓는다. 데일은 그의 아버지가 황제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중 한 명에게 한 짓이 제국 전체를 뒤흔들 도화선이 될 것이며 그들의 역할은 신성함의 검의 머리를 베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본다. 검은 공작 앞에 브란덴부르크가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이 퍼질 즈음 공작은 집무실에서 세피아 선생과 함께 있었다. 공작은 그녀 앞에 있는 시체들이 데일을 공격한 도둑들이라며 데일의 소행임을 확인해준다.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데일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이 잘못된 건지 질문한다. 그는 데일의 재능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녀의 지혜가 필요하며 수석 고문 자리를 제안한다. 충격을 받은 세피아는 이것이 작센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함을 깨닫는다. 그는 데일이 그녀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으며 그를 이끄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데일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아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시간이 흘러 데일의 10번째 생일이 화려한 연회장에서 열린다. 올해에는 황제파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 중에는 젊은 영주 데일을 환영하며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표현하는 율리시스 후작도 있었다. 한편 손님들은 고급 음식을 감탄하며 공작의 관대함을 칭찬했다.
데일은 이들이 제국 수도의 중심 귀족들, 황제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본다. 그는 그들의 방문이 브란덴부르크 백작의 굴욕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황실의 암묵적인 경고임을 깨닫는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전령 율리시스 후작이다. 후작은 데일을 살펴보며 젊은 영주 데일이군요 라며 자신을 진홍의 군주라고 소개한다. 데일은 후작의 정체, 제국의 만연한 힘이 정이라는 정신을 따르는 마법사들의 본거지인 붉은 마법탑의 수장을 떠올린다. 그는 그들의 손에 강제로 마법 개조를 받았던 전생을 기억한다. 율리시스 후작은 데일에게 작센 공작 가문의 기적적인 천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며 9살에 불과한 데일이 가문의 기사 중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크 무리를 전멸시켰다는 소문을 언급한다. 데일은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말한다. 그는 매년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며 걸어간다. 그는 살록과 함께 훈련하는 편이 낫겠지만 시녀로서의 공식적인 지위가 그것을 막는다. 더 중요한 것은 검신의 딸이 검술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갑자기 그는 비명소리와 남자가 하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듣는다. 데일은 소리를 따라 한 남자가 하녀를 공격하는 것을 발견한다. 하녀는 바닥에 쓰러져 그에게 제발 내버려 달라고 작센 가문을 모시고 있다고 애원하고 있었다. 뚱뚱한 남자는 그녀에게 호통치며 어떻게 천한 하녀 따위가 공작 가문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느냐고 묻는다. 그는 파티에서 시간 낭비하느니 여자와 노는 게 낫다며 저항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다. 남자가 하녀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할 때 데일이 끼어들어 차갑게 묻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죠? 피에트로는 충격을 받고 빠져나가려 했으며 데일에게 아직 어리니까 여자를 즐겨본 적 있느냐고 무례하게 묻는다. 그는 떨고 있는 하녀 이브를 붙잡고 칼로 위협하면서 그에게 직접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한다. 데일은 그의 도발을 무시하고 이브에게 걱정 말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피에트로는 귀족인 그가 제국의 손님인 자신을 공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망설임을 이용하여 피에트로에게 얼음 마법을 시전한다. 피에트로는 쓰러지고 데일은 황제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임을 깨닫는다. 피에트로는 화를 내며 일어선다. 데일은 그에게 차갑게 무릎을 꿇고 이브 아가씨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하며 그녀는 작센 가문의 사람 중 한 명임을 분명히 한다. 피에트로는 항의하며 자신이 황제를 대신해 여기 와 있으며 천한 하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데일이 비꼬듯이 그의 말을 자른다. 폐하, 황제께서는 남의 하녀를 강간하는 취미라도 있으신가요? 피에트로는 충격을 받고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고 비난한다. 그 순간 잭슨 공작, 율리시스 후작 그리고 나머지 손님들이 도착한다. 율리시스 후작은 미소를 지으며 흥미로운 구경거리라고 평한다. 공작은 아들에게 소란에 대해 묻는다. 데일은 피에트로가 작센 가문의 하녀를 폭행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귀족 중 한 명이 데일에게 사소한 이유로 피에트로 경을 그렇게 경멸하는 것이냐고 비꼬듯이 묻는다. 피에트로는 기회를 틈타 공작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데일은 엄하게 그의 말을 가로막는다. 누가 당신에게 일어서라고 허락했나? 그는 손님들에게 제국 수도의 귀족들은 황제를 대표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에트로는 천한 하녀를 폭행하여 황제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고 이러한 이유로 그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율리시스 후작은 젊은 영주의 재치가 걸작이라며 웃으며 그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인한다. 그는 덧붙인다. 감히 폐하를 대표하는 자가 그저 천한 하녀를 폭행하려 하다니? 그는 하인라라를 불러 이 벌레 피에트로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피에트로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율리시스는 화염 공격을 가하고 피에트로는 불에 타면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율리시스는 젊은 영주의 말씀이 100% 옳으며 황실과 제국을 모욕하려는 벌레들을 태워 죽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선언한다. 율리시스 후작은 젊은 영주 데일의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하며 장면을 마무리한다. 소란이 가라앉은 후 황제의 사람들은 떠났고 작센 공작의 성에는 평화가 돌아왔다. 그 후 어느 날 아침 하녀 이브가 젊은 영주 데일을 깨운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망설이는 것을 눈치채고 할 말이 있는지 묻는다. 이브는 조심스럽게 그를 섬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다. 그는 그녀의 망설임에 대해 생각하며 이 세계에 오래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존경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작센 가문의 이름의 무게를 이해하고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이다. 나중에 공작은 데일을 그의 사무실로 불러 최근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한다.
데일은 다른 세계의 영웅이 죽지 않았더라면 작생 공작령이 다음 목표였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다. 충격을 받은 공작은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묻는다. 데일은 망설이며 그 이유는 전생에서 제국이 작생 가문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제국이 사냥개가 통제 불능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영웅을 처분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영웅이 마왕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마왕의 땅에 있는 어둠을 근절하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대신 작생 가문에게 그 땅을 되찾으라고 명령하여 자원을 고갈시키도록 강요했다. 데일은 제국이 영웅을 처분했듯이 작생 가문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놀란 공작은 어떻게 영웅이 처분되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묻는다. 데일은 영웅이 명예롭게 죽었다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비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독서를 바탕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데일은 만약 자신의 추측이 옳다면 제국의 정의는 폭정에 불과하다고 계속 말한다. 공작은 그의 아들이 오랜 세월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작생 가문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는다. 데일은 과감하게 제국을 파괴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충격을 받은 공작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고 있는지 묻는다. 데일은 지금 당장 반란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10년 안에 일으키자는 것이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저항 세력이 여전히 대륙 전체에 존재하고 많은 영주들이 제국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경제가 위축되고 강도질이 증가하고 전쟁의 상처가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저항군을 도와 힘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해질 때까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아버지의 의견을 묻는다. 공작은 그의 아들의 재능이 헤아릴 수 없으며 그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본다고 표현하며 웃는다. 그는 엄청난 자부심을 표현하며 이제 그를 아이가 아닌 작생 가문의 미래의 수장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데일은 이것이 그가 기다려온 순간 작생 가문의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공작은 그에게 가문을 위한 결정을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데일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자신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시키고 네크로폴리스의 탑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다. 충격을 받은 공작은 그곳이 매우 위험한 곳이라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상기시키며 삼서클도 완료하지 못한 데일에게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인다. 데일은 자신감 있게 곧 도달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공작은 삼서클에 도달하는 것은 보통 20대 중반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데일은 이것이 그와 아버지 그리고 작생 가문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고집한다. 그는 시험을 통해 자신을 증명한다면 공작의 지위가 확고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작은 동의하며 판단을 그에게 맡긴다. 며칠 후 그들은 네크로폴리스에 도착한다. 데일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며 하품한다. 네크로폴리스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차리고 한 명은 데일이 마법 천재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해하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비참한 외모에 대해 언급한다. 최고 졸업생인 펠릭스는 공작 가문에 약해 보이는 녀석이 아닌 자신이 이겨야 한다고 선언한다. 데일과 그의 아버지는 탑에 도착하여 탑의 장로이자 사무총장인 아이리스의 환영을 받는다. 공작은 데일에게 아이리스가 시험 동안 그를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데일을 다른 59명의 졸업생들과 함께 큰 홀로 안내한다. 아이리스는 모두를 환영하고 1층 시험인 생명력 포인트를 훔치는 배틀 로열을 설명한다. 각 참가자는 생명력 포인트가 하나 있는 펜던트와 방패를 가지고 있다. 시체로부터의 유효한 공격은 상대방의 펜던트를 파괴하여 제거한다. 공격자는 포인트를 얻는다. 3점을 모으면 다음 층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인공물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데일에 대해 속삭이며 그의 나이에 3서클에 도달한 것에 대해 그를 괴물이라고 부른다. 펠릭스는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한다. 어떤 사람은 어린 영주를 공격하는 것의 안전성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펠릭스는 그들은 모두 동등한 경쟁자라고 주장하며 이를 묵살한다. 데일은 엿듣고 그들의 자신감을 칭찬하며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도전한다. 아이리스는 시작을 알린다. 참가자들은 시체를 언데드 군인으로 일으킨다. 데일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알아차린 펠릭스는 그의 언데드 군인을 그에게 보낸다. 데일의 언데드 군인이 공격을 막았을 때 그는 충격을 받는다. 데일이 물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군인은 얼어붙고 산산이 부서진다. 펠릭스는 물마법을 사용하여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하며 소리친다. 데일은 아이리스에게 언데드는 어둠의 마법으로만 강화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는지 묻는다. 아이리스는 침묵을 지킨다. 데일은 자신이 옳다고 결론짓는다.
펠릭스는 동료들에게 데일의 얼음 강화 군인을 막으라고 명령하는 동안 그들은 데일을 직접 공격한다. 데일은 인공물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싸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공격하는 언데드에게 달려가 우아하게 피하고 칼을 빼앗는다. 그는 검은 마법으로 강화된 펀치로 한 명을 때리고 다른 한 명을 쉽게 베어버린다. 한 참가자는 그의 언데드가 얼마나 쉽게 잘렸는지에 충격을 받는다. 펠릭스는 데일의 칼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이리스는 데일이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뼈를 재구성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의 칼을 다른 언데드에게 휘둘러 펠릭스에게 충격을 주고 그의 모든 군인을 잃게 한다. 펠릭스는 마법사가 칼을 이렇게 잘 다루는 것이 논리적인지 공포에 질려 궁금해한다. 데일은 자비를 구걸하는 부서진 펠릭스에게 다가간다. 데일은 그를 조롱하며 보호 펜던트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펠릭스의 머리에 칼을 휘두른다. 펠릭스는 패배하고 그의 펜던트는 파괴되어 그를 괴물이라고 부른다. 아이리스는 데일경이 60개의 생명력 포인트를 가지고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생존자라고 선언한다. 데일은 이곳이 그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면은 살덩이 골렘을 물리쳐야 하는 탑 시험 2층으로 바뀐다. 그는 보통 1층의 생존자들이 팀을 이루지만 그는 그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모든 유형의 마법이 허용되며 그는 이것을 3서클을 형성하고 잠재력을 시험할 기회로 여긴다. 골렘이 공격하지만 데일은 피하고 골렘의 팔을 다치게 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주문인 가속화된 부패를 시전한다. 관찰자인 아이리스는 그 마법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골렘의 몸이 부식되고 아이리스는 데일이 왜 대상을 해체하는 대신 부패시키기로 선택했는지 궁금해한다. 데일은 전생에서 생화학전이 주요 전략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는 관찰자들이 생화학전의 공포가 흑마법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데일은 10층에 도달하여 기록을 세우며 시험을 완료했고 4일간의 휴식을 받았다. 59명의 다른 참가자들에게 희귀한 재시험이 주어졌다. 그날 밤 데일은 분수 옆에 혼자 서 있었다. 세피아 선생님은 그의 뛰어난 성과에 대해 축하한다. 그는 그녀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말하며 감사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축제에 데이트 신청을 하여 그녀를 놀라게 한다. 세피아는 그가 데이트의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며 동의한다. 그들은 네크로폴리스시 축제에 도착한다. 데일은 오늘 밤달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한다. 그는 세피아와의 침묵은 어색한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항상 그를 완전히 믿었고 그런 이유로 그는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세 번째 원에 도달하여 마음의 풍경을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마나 오버플로우라고 알려진 만화를 방출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야 했다. 그가 이렇게 하자 그는 이상한 곳, 그의 정신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세계는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 속에서 세피아 선생님만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축제로 돌아와서 데일은 세피아를 바라보며 어쩌면 이것이 그가 자신의 세계를 비춰준 선생님을 원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갑자기 사랑해요 라고 선언한다. 세피아는 충격을 받고 무슨 말을 했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의 고백을 반복한다. 세피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껴안고 그녀도 그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한다. 며칠 후 11층 시험날 데일은 그들 사이에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그저 어린애 같은 짝사랑으로 여겼을 거라고 추측한다.